자, 먼저 그 제초 발달 과정을 보기 전에 전반적인 이제 그 당시 산업의 발달을 볼게요. 자, 산업혁명 시기 때 먼저 발달한 공업이 명방직 공업이거든요. 근데 이 명방직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계 공업이 발달했는데 기계를 만드는 원료가 이제 제철이죠. 그래서 당연히 제철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그리고 인제 그 당시 그 석탄을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또 탄광업도 발달했어요. 그래서 인제 이 명방직공업부터 시작된 인제 뭐냐면 산업혁명은 제철업이나 기계공업, 탄광업까지 이렇게 발달시키는데 어 연관관계 상관관계를 가지면서 인제 발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인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내용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기계의 발명과 그 이용의 증가는 제초업을 인제 발달을 촉구했다. 철은 예전부터 생산되고 있었으나 연료와 강석의 철분으로부터 불순물 제거가 양지의 철 생산의 장애물이었다. 그래서 종래에 사용되었던 연료는 목탄으로서 장기간에 걸친 산림 번처로 나무가 줄고 목탄 가격이 안등되었다. 그래서 인제 그걸 대신한 연료로서 석탄이 등장하게 되죠. 원래 석탄은 예전부터 사용하긴 했지만 목탄이 가격이 싸고 또 이제 석탄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매연 같은 것들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잘 사용되지 않다가 너무 이제 목탄 가격이 오르니까 석탄이 이제 가격 경쟁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목탄을 가지고 제철을 했는데 인제는 석탄을 가지고 제철 사업에 이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보면 1730년 이들 코코스하여 연료로 사용한 용광로가 발명되면서 제철업은 새로운 발달의 계기를 마련했고 1780 년대부터 새로이 제련법과 압정법이 공안되어 제철업은 크게 인제 발달하였다. 이렇게 있죠. 근데 요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요게 예전에 관련된 내용 그 제철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없기 때문에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요게 제첩에서 인제 뭐냐면 석탄에서 인제 제초공에 석탄 연료로 사용되면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인제 석탄을 코코스하여 연료로 사용하는 용광로가 등장했다고 했죠. 요게 인제 다비가 만든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선초를 제조를 했고 그다음에 교반법하고 악연법이 있어. 예. 그래서 이 선철 같은 경우에 불순물이 많기 때문에 이걸 이제 불순물을 인제 뭐냐면 제거하는 연철로 가공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 가지고 교반하고 악연법을 이용했는데 이 교반법하고 악연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요 연철로 선철을 연철로 가공하는 방법 두 가지 쓰시오. 교반법하고 그다음 악연법 요런 두 가지 인제 법이 나왔다는 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내용인데 요게 문제가 되게 어려워요. 요게 이게 교반법, 악연법이 솔직히 말해서 이게 기술 문제지 이게 세계사 문제 그 역사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게 나왔는데 요거 제가 인제 이거 답안 찾을 때 그 포항제철 그 사이트 가서 찾았어요. 예. 잘 나 몰라 가지고 저도. 그래서 하여튼 요 두 가지가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서 보세요. 제가 이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어. 예,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요. 예. 자, 그다음에 다시 인제 넘어가서요. 자, 여기 보면 1750 년대 영국은 국내 생산 2 배의 선초를 수입했으나 1814년 국내 소비의 5 배를 수출하게 됐다. 자, 이는 나폴레옹 전쟁의 자극도 있었으나 계속되는 공장과 기계 설치, 그리고 농기구의 기계화, 철물 제조, 그다음에 수도관과 가스관, 그리고 특히 1830 년대 이후 철도 부서 등 제조업에 대한 수요를 크게 증가시켰다. 그리하 1780 년대 영국의 철 생산고는 프랑스보다 적었으나 1844 년에 거의는 300톤에 달했으며 이는 전 세계 철 생산을 능가하는 것이었다. 자, 이러한 제철업의 급속한 발달은 영국이 철과 석탄이라는 근대 산업의 2대 동맹이라 할 수 있는 자원이 풍부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다. 아, 그래서 철은 이제 철강 사업이 많기 때문에 이제 철을 많이 생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석탄에 대한 수요의 증가는 석탄업의 발달을 촉진시켰고 그것은 또한 증기기관의 개량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석탄에 대한 수요는 비단 공업용 연료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난방용을 증가했으며
1880년대 영국 전체 연간 석탄 소비량은 약 1,100만 톤으로서 약 1830년에 배가 되었고 15년 후에는 다시 그가 배가 되었으며 1870년에 1억 톤이 되었다. 자, 공업의 기계화는 제천호의 발달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기계공업을 발달시키고 기계를 만드는 기계, 이걸 공작기계라고 하죠. 공작기계를 촉진시켰으며 국역화된 기계 부품의 제조에 자극을 가했다. 그래서 제천호과 기계공업은 1850년대부터 60년에 거쳐서 프랑스계의 영국인 베세모와 영국에 거주한 독일인 지메스, 이거 기업 이름으로 또 유명하죠. 그래서 발명과 기술 개량으로 강철이 대량으로 생산되면서 새로운 발달의 전개가 됐다. 그래서 제철 기계공은 이제 그 당시 이제 영국뿐만 아니라 후에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더 발달돼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341페이지 앞에 더 읽었던 내용을 그대로 또 읽어볼게요. 예.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증기기가 발전해서 철공업 발전 같은 내용을 볼게요. 자, 철공의 발전을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있고요. 자, 제철공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기술의 변화는 18세기에 등장한 다빈의 코커스 제조 선철 제조법과 1780년대 교반공과 아련법이다. 요거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정통적으로 철강석을 용해하는 데 사용하는 목탄은 석탄의 부산물 코커스로 대체한 것은 연료비를 크게 줄였으나 선철을 다시 연철로, 그러니까 불순물이 많은 선철을 없는 걸로 가공하는데 연철 가공하는데 여전히 숱이 필요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반법과 아변법인데 교반법은 숯 대신에 코커스를 사용하여 선철을 녹인 다음에 이를 시저어 불순물을 제거하는 공법이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교반법을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올려서 사람이 올라타 가지고 여기 막대기, 철막대기 해 갖고 이렇게 불순물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악연법은 녹인 철을 논료 사이에 통과시켜 불순물을 짜내는 공법인데 보통 이제 현대식 제철 공업에는 요 악연법을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가끔씩 TV에서 보시면 뜨거운 용광군이 막 쏟아지면 이게 쭉 그래서 논료에 타서 이제 쫙 퍼져요.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악연법이거든요. 예. 자, 하여튼 나중에 이거 자세한 거는 이제 유튜브라든지 뭐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사진 같은 거 많이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교반법, 악연법, 그다음에 코커스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뭐 암기해 두시든지 그렇게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있고 다시 돌아와서 보죠. 교통과 이 통신 보죠. 자, 19세기 들어서 운하의 개설과 그다음에 도로의 개량이 한정해졌다. 자, 영국과 미국에서는 수많은 새로운 운하가 개통되었고요. 그리고 인제 튼튼한 도로도 건설되었다. 예. 지금은 이제 아스팔트 해 갖고 인제 석유에서 뽑아낸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스팔트 만들어 가지고 한 건데 그다음에 이제 파석, 그러니까 돌을 쪼개 가지고 만든 이제 였나 봐요. 그 밑에 까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공학적인 건 잘 모르겠는데 건축적인 거는요. 하여튼 돌 건설을 했다. 그러나 이제 산업혁명의 진행은 그 원료와 상품을 보다 더 빨리 석탄과 철과 같은 무거운 화물을 대량으로 수송할 수 있는 육로의 교통수단이 필요했다. 자, 이런 요구에서 이제 1830년에 영국의 스티븐스는 증기기관차를 발명함으로써 해결되었다. 그래서 스티븐스의 증기기관차 로켓2는 그 리버풀에서 만체스터 사이에 시속 16마일을 다니는데 성공하였다. 자, 그래서 그 후 얼마 안 돼서 철도 부서는 영국을 비롯해서 그다음 유럽 각국의 큰 성향을 이루어 철도에 출시켰다. 자, 그다음에 증기기관이 등장했는데 증기기관 또한 성박을 이용했다. 그래서 미국의 폴톤이 고안한 증기선은 1807년 허드슨 강에 항해에 성공했고 증기선 고 미국과 유럽의 내륙 수운에 이용되었다. 자, 초기의 증기선은 대양 해운 대양 운하 대양 항해에 상당히 불편이 많았으나 1840년 대서양의 전기 항로가 개설되었고 대량이 거듭되어 추진기의 사용과 더불어 대형 화물의 수송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상업용 번선은 대양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자, 이러한 육로 및 해외 교통수단의 혁신은 원료와 상품의 수송을 쉽게 빠르게 하고 나아가서 전 세계의 잠재적 시장으로서 개방함으로써 상업과 경제의 발달에 크게 공헌했으며 세계 GDP를 단축시켜 문화 교류에도 이바지하였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통수단의 발달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요건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 교통수단의 혁명적인 발달과 더불어 통신기관 또한 급속도로 발달했다. 1840년 영국에선 값싸고 빠른 페니 우편 제도가 시작되었고, 1844년 미국의 모스에서 발명한 전신이 볼티모어와 워싱턴 간의 처음으로 탈영되었다. 자, 그래서 1851년에 영국 개혁에 그리고 1866년에는 대서양의 해저 전선이 가설되었고, 그다음에 1876년 미국의 베레에서 전화를 발명했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1851년에 런던에 수정궁이 있어요. 예. 이걸 이제 보면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수정궁의 모습이거든요. 예. 이게 이제 1851년에 영국 런던에서 세계 최초의 근대형 만국 박람회가 열렸어요. 엑스포가 이제 열렸는데, 이때 이제 수정구원 영국이 만들었어요. 이 특징이 뭐냐면 콘크리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죠. 철제 구조물하고 요게 다 유리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걸 수정궁이라고 이제 했는데, 여기에 이제 최신 기계들을 이렇게 관람객이 보여주는데, 이걸 통해서 영국의 국력 같은 걸 이제 뭐냐면 뽐내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제품들 거의 상당수가 영국 제품으로 이제 뭐냐면 채워졌죠.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이 그제 산업혁명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자, 그래서 하여튼 이 영국이 이제 요걸 이제 영국이 이제 수정국을 통해서 이제 런던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국 외에도 이제 다른 나라들, 프랑스, 독일 뭐 그런 나라들이 막 이제 뭐냐면 그 만국 박람회를 개최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프랑스에서 개최했을 만국 박람회를 개최할 때 영국은 수정궁을 이제 만드는데, 얘네는 오늘날 엘페탑을 만들어서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이 만국 박람회를 통해서 자국의 어떤 이런 그 산업 발달을 알리고, 이런 자기 나라가 그만큼 부강하다는 걸 알리는 그런 행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정궁의 명칭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 좀 보면, 다시 읽어보면요. 자, 수정궁에 열린 박람회는 영국의 세계 공장임을 가시하고 남은 일이었다. 자, 수정궁 자체가 이제 그 철과 유리로 된 거대한 온실과 같은 놀라운 건축이었거니와, 그곳에 진열된 각종 최신 기계는 각국부터 모여든 참관인에게 더욱 경이적이었다. 자, 프랑스의 절반의 인구밖에 갖지 않는 작은 섬나라인 영국은 당시 전 세계 석탄의 3분의 2, 철과 면직물의 2분의 1을 산출하고 있었으며, 관세를 비롯해 모든 장벽을 뚫고 유럽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하고 있었다. 자, 그다음에 사업상 영국에 훨씬 뒤지고 있었다. 자, 영국의 선례는 그들의 큰 자격이 되었다. 그래서 대륙에서 경제 발전을 앞서고 있던 프랑스조차도 뭐냐면 이제 이거는 이제 뭐냐, 각국이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각국의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그래서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의 영향이에요. 예. 요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읽기 전에 잠깐 미래인 교과서를 한번 좀 읽고 넘어갈게요. 미래인 교과서를. 예. 자, 여기 산업혁명 학상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좀 볼게요. 자, 18세기 후반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세계 최대 공산품 수출국이 되어 세계 무역을 주도했다. 유럽 각국이 적극적으로 영국의 기계와 기술을 도입했으며, 그 결과 유럽 전역에 산업화를 확산시켰다. 그래서 이제 19세기 때 벨기에가 프랑스, 19세기 중반에 독일, 미국, 이어서 19세기 후반 때 러시아, 일본이 산업화를 진행했다. 자, 그 양상 각국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네, 보면 프랑스는 관해 수공업과 연계된 고급 섬유 산업이 발달됐고요. 이거 뒤에 좀 설명했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석탄이 부족해요. 영국처럼 석탄이 많은 게 아니야. 네, 석탄이 되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 대신에 수력을 통해서 이제 뭐냐면 공장을 돌려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석탄을 돌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만 수력을 돌리면 공장을 돌리면 대량 생산이 가능하지 못해. 그러니까 얘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그걸 뚫냐면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해요. 주로 뭘 만드냐면 고급이죠. 네. 명품. 음.
그래서 옷을 만들더라도 이제 고급 면직물이나 이런 걸 만들어. 예.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스는 예전부터 패션이나 명품으로 유명했던 이유가 그거야. 그래서 대량 생산을 못 하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소량으로 만들 때 이걸 인제 고급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이걸 명품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펼쳤다는 거죠. 자, 독일은 제철업과 중공업이 발달했는데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주도의 산업이 진행됐다. 여기에서 이 독일이나 미국 같은 나라는 후에 이제 제2차 산업혁명을 주도하죠. 제2차 산업혁명은 19 세기 중후반 때 이제 일어난 것들이죠. 자, 미국은 풍부한 지하자원을 토대로 자원 집약적인 기술이 발달했으며 농업의 기계와 농업 생산이 향상되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독일 각각이 이제 자신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자신의 국내 사정에 따라서 뭐냐면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 인제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영국이라든지 이런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중심의 어떤 그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발전됐잖아요, 산업혁명이.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 러시아 같은 나라들은 국가 중심의 어떤 그 산업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미국, 영국, 프랑스와 일본, 독일, 러시아가 시장 중심이냐 국가 중심의 어떤 산업혁명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산업혁명이 각국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데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줬는가 그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 서양사 강좌에 그 내용이 좀 자세히 적혀 있거든요. 예. 한번 또 그때 가서 또 읽어 보기도 하죠.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 볼게요. 자, 유럽 대륙은 산업상 영국이 훨씬 뒤처져 있고 영국의 선례는 그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자, 대륙에서 경제 발전이 앞서고 있었던 프랑스조차도 그 당시 18세기 말까지 공업의 기계가 예의적인 거고 그나마 혁명과 전쟁과 군사 관계의 일부 특수 분야를 제외하고 발전이 일시 중단되었다. 그래서 프랑스의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1837년 7월 혁명 이후며 1848년 2월 때까지 수공업자 수는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았다.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프랑스의 산업혁명은 1830년에서 48년 요 사이에 이제 뭐냐면 진행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월 혁명 때 물론 수공업자 수도 많았지만 노동자 수도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인제 뭐냐면 사회주의가 또 확산이 됐어요. 그래서 이월 혁명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제 자유주의하고 사회주의가 이제 결합돼서 인제 일어났잖아요. 예, 이론과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자, 독일은 정치적 분열과 사회 경제적 후진성으로 프랑스보다 산업혁명이 늦어졌으며 그 1830년 간세 동맹의 성립과 1840 년부터 철도 부설이 큰 자격을 주긴 했으나 본격적인 산업화는 1850년 이후에 일어났다. 자,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미국이 있는데 미국은 조명기의 인제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일찍 공론화했으며 광적 분야의 기계화는 19 세기 초에 시작됐으나 본격적으로 산업화는 1840 년대 이후였다. 자, 그래서 인제 요 나라들이 좀 있고요. 좀 읽어 보고 자, 이 밖에 벨기에가 프랑스가 거의 비슷한 1830 년대 스웨덴이 훨씬 늦어 60 년대에 산업화 과정을 들어섰으며 러시아도 이보다 훨씬 늦은 1890 년대에 들어와서 산업혁명에 접어들었다. 그렇죠. 자,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가 있지만 프랑스 자본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3세 이후부터 이제 프랑스 자본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 러시아가 인제 뭐냐면 산업화가 되기 시작했죠. 예. 자, 그다음에 그들 중 프랑스와 벨기에, 독일 그리고 미국의 경우 산업혁명의 시발점은 약간씩 차이가 있으나 어 다 같이 1850 년대 70 년대 전반에 거쳐 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기술적으로 성숙 단계에 도달했으며 특히 독일과 미국은 19 세기 말까지 영국과 거리를 좁히면서 영국의 우위에 강력한 도전이 됐다. 그래서 인제 그 후에 일어난 2차 산업혁명은 이 영국을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관련돼 가지고 그 서강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볼게요. 서강자. 자, 355 페이지 펴 보죠. 이게 355 페이지가 여긴가? 예. 예, 보면 자, 각국의 인제 뭐냐면 아 그
발전 사항들 이제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각국의 산업혁명 특징 관련된 내용인데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 이제 독일부터 볼게요. 독일. 예. 자, 여기 보면 독일인데 여기부터 읽죠. 철도 부설과 연간 중공업 발전에 필요한 자본 조달을 하기 위해서 독일에서는 1840년대 투자은행을 설립하기 시작했고, 투자은행이란 것은 우리가 이제 소매은행하고 좀 다르죠. 소매은행 같은 것들은 주로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대출해주고 뭐 이렇게 은행 돈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건데, 투자은행이란 건 이런 소매은행보다는 소매금융보다는 더 커. 그래서 규모가 되게 크고, 단순히 대출하고 이제 뭐냐면 그 돈을 받고 그렇게 인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뭐냐면 증 채권도 발행해서 돈을 모아 가지고 다른 데 투자하는 은행이에요. 예. 규모가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자은행들은 주로 제2차 이제 산업혁명 기기 때 산업혁명 시기 때 일어났거든요. 요거 관련된 내용은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네, 1840 년대부터 투자은행이 성립되기 시작했고, 철도 부설 사업이 완결된 1870 년대 이후 투자은행을 통해 조달된 자본이 화학이나 전기, 제광학 같은 그 새로운 중화학공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되었다. 자, 이렇게 해서 독일의 산업화는 영국의 압도적인 우위에 차지하고 있던 면직물을 비롯한 소비재 공급뿐만 아니라 중공업 중심으로 이제 발전됐다는 거. 예. 그다음 프랑스 같은 경우에 보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영국보다도 석탄이 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석탄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공업 부분 발전에 지체됐고, 그리고 석탄보다는 이제 뭘 많이 사용하면 수력을 많이 물을 많이 사용해 갖고 공장을 돌리는 형태거든요. 더욱이 농업 노동력의 비중이 여전히 압도적으로 높고, 인구 증가율이 유럽의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므로 도시화도 점진적으로 진행됐다. 자, 그 때문에 프랑스에서는 대량 생산을 지향하는 소비재 공업을 발전이 역시 지체였다. 그러다 보니까 대량 생산을 지향하는 소비재 공업이 아니라 인제는 소량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품목 종류들 이제 다품종을 만들어 갖고 소량 생산하는 사치품 공업이 발달된 거야. 예. 그래서 오히려 프랑스 산업화는 지리적으로 분산된 중소도시나 농촌의 중소규모의 기업을 중심으로 식품 가공이나 의료, 그다음에 가구, 제지, 직물 같은 소비재 공업을 중심으로 진행했고, 특히 부가가치도 높은 사치품 시장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유럽의 명품들은 다 프랑스잖아요. 아니면 이탈리아거나. 예. 자, 미국을 보죠. 미국의 경우는 또 달랐다. 자, 미국은 이미 독립 당시에 1인당 소득이 보면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였다. 독립 이후에 19세기 전반기까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이민이 크게 늘어났지만 여전히 토지와 자원에 비해 노동력과 자본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즉 19세기 초반에도 미국의 비교 우위는 여전히 농업이 있었는데, 이런 이점을 극대화하고 동시에 공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시장을 통합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넓기 위해서는 물류 시스템이 이제 뭐냐면 작동돼야지 이 땅이 넓은 땅들을 효율적으로 이제 사업을 익히고 물류를 뭐냐면 운송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철도나 운하가 되게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운하가 상당히 발달됐는데, 왜 발달됐냐면 미국 지도에 보시면 알겠지만 수많은 강들이 있죠. 뭐 미시피시 강부터 해 갖고 이런 강들이 이제 서로 연결되면서 운하가 발달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남북 전쟁 이후에는 또 철도가 많이 놓여져요. 예. 그래서 철도나 이 운하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물류망을 많이 구축하는 데 상당히 돈을 많이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19세기 초반에는 미국의 비교 우위는 여전히 농업에 있었는데, 이 점을 극대화시켜 동시에 공업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리적으로 분산된 시장을 통합하는 교통망 구축이 필요했다. 자, 영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은 유유도로와 운하 건설에 활발한 투자를 진행되었고, 그 덕택에 뉴잉글랜드 지역은 예전에 말했어요. 주로 이제 미국의 동부 지역 중에 동북부 지역을 이제 뉴잉글랜드 지역이라고 하죠. 자, 하여튼 이 지역을 중심으로 직물업, 제화업을 비롯한 소비재 산업이 시작되었다. 1830 년대부터 시작된 철도에 대한 투자는 산업화의 속도를 더욱 빠르게 했다. 물론 제철 공업은 유럽이나 영국이나 유럽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느리게 발전했고, 풍부한 산림 자원 덕택에 석탄을 활용한 새로운 제철법이 역시 느리게 도입됐다.
그러나 철도는 소비자 공업과 해외 무역의 중심지였던 북부의 주요 도시들을 연결하고 북부와 중부의 농업지대를 연결해 주면서 미국의 국내 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여기에 영국을 비롯해 유럽 국가의 자본이 남북 전쟁 이후에 본격적으로 유입되면서 미국 산업화에 더욱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유럽 자본들이 많이 들어오죠. 예. 유대 자본들도 많이 들어오고 로스차일드가 그 자본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요런 내용도 이제 좀 읽어 봤고요. 각국에 이제 있고, 산업혁명의 결과를 볼게요. 자, 산업혁명 결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한번 나왔어요. 근데 여기는 너무 좀 약간 제가 느끼는 좀 약간 난잡하다고 볼까? 이게 좀 약간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읽긴 읽겠는데 요거 보기 전에 그 교과서 정도 보고 넘어가서 좀 교과서 먼저 정리하고 나서 산업혁명 결과 부분을 읽는 게 좀 효율적인 것 같아서 볼게요. 자, 비상 교과서 좀 볼게요. 149 페이지. 음. 미대문부터 볼까요? 미대문 153 페이지. 예. 미래는 153 페이지에 보면, 잠깐만요. 여기 있네. 152 페이지 보시면 되겠다. 네, 152 페이지. 자, 유럽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농업사에서 산업사회로 바뀌었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확립되었다. 자, 다양한 상품이 싼값으로 대량 생산되고 소비자가 늘어나고 사람들은 풍요롭고 편리한 생활을 누렸다.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 성장하고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새로운 여가 문화가 도시 중산층을 중심으로 확산됐다. 자, 그러나 급속한 도시도 환경오염과 주택 부족, 교통홍작, 상하수 미비 등 불균한 위생, 범죄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었다.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도시 중심의 어떤 신생 도시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인제 리버풀이라든지 맨체스터, 어디에서 한번 다 듣던 그 도시들이죠. 버밍엄, 이런 도시들의 인구가 확 늘어났어. 예. 그래서 이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인제 그 당시 세계적인 무역 항구이자 이제 세계 중심 무역 중심지였고요. 어 그다음 맨체스터 같은 경우에는 면직물이 발전된 도시였죠. 그래서 인제 여기가 인제 석탄 산지가 또 많아요. 그래 갖고 인제 석탄에서 캐는 걸 바탕으로 증기기관을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면직물이 인제 면직물 공장을 돌리는 방식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신흥 도시들이 인제 등장을 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 갖고 인구 등장하고, 그렇지만 이 도시가 늘어나는 데 반해서 도시 기반 시설이 갖추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환경오염, 주택 부족 이런 것들도 같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산업사회가 형성되면서 또 자본가하고 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등장했죠. 예전에는 농민, 지주 이런 계층이었는데 이제는 자본가, 요때 자본가는 산업자본가들이죠. 이 산업자본가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생산을 해 가지고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야. 반대로 이제 상업자본가들은 이거는 유통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는 자본가들, 상업자본가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자본가들이 등장했다. 자, 노동자는 엄격한 노동 규율 아래 자본가의 통제를 받았고, 초기 노동자들은 열악한 그 작업 환경에 오랜 시간에 일했고, 여성과 아동이 일터까지 내몰렸다. 그래서 요 내용들, 노동 문제 같은 것들이 등장을 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고 이제 사회주의나 이런 것들이 확산이 됐죠. 예. 그 뒷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다양한 노동운동 사회주의 등장은 그 뒤에 서양사 개론에 자세히 돼 있으니까 이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149 페이지 비상교과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산업 혁명 확산과 형성 관련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같이 읽어 볼게요. 앞에 있는 거 좀 보충 삼아 읽어 보겠습니다. 자, 산업혁명의 확산 보면 영국의 산업혁명은 시작은 여러 나라의 그러니까 영국의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자, 19세기 초 벨기에는 강업이 크게 발전됐고 프랑스는 석탄이 생산된 북동부 지역
중심으로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자,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에 풍부한 지하 자원과 노동력을 바탕으로 산업이 크게 발전되었다. 통일은 독일은 정부의 주도로 급속하게 산업화가 전개되어 중공업이 크게 발달됐다. 자, 19세기 말에는 러시아는 대규모 차관을 도입하여, 이때 차관을 도입했던 나라가 프랑스부터 도입을 했어요. 그리고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부설하는 등 산업화를 꾀했으며, 일본도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산업화가 추진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 산업사회 형성을 볼게요. 자, 산업혁명은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했는데, 공장제 기계는 공장을 설명했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분산된 이제 작업 공간을 한 곳에 집중시킨 걸 공장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이제 그 수공업 집기를 놓으면 이게 매뉴팩처가 되는 거고, 기계를 놓으면 공장제 기계공업이 되는 거야. 예. 그래서 공장제 기계공업이 발달되면서 대량 생산 방식이 도입되어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교통이 발달하여 상품과 사람들이 빠르고 멀리까지 운송되었고요. 그 결과 농업 중심 사는 산업 사회로 바뀌었으며, 자본주의 경제체가 확립되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있고, 산업 사회가 이제 형성되면서 인구는 크게 증가되었고, 자, 이 인구 증가는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이게 이제 수학 체감의 법칙이 이제 뭐냐면 깨지면서, 적용되지 않으면서 인구가 증가되는데, 산업사회 산업혁명 이후에 보면 영국의 도시 인구가 막, 이건 아니다. 도시 인구의 증가고, 요 부분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자, 그래서 사람들은 생활이 풍요롭고 편리해졌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지역은 중심에 도시가 성장했고, 이 도시 인구의 증가 보면 알 수 있죠. 그 수가 늘어나는 등 그 당시 도시화가 빠르게 진정되었다. 한편 산업혁명 후 자본이 소유한 산업자본가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산업자본가는 직접 생산을 통해서 등장한 사람들이고, 종전 상업혁명 때 등장한 상업자본가들은 유통을 통해 이익을 얻은 거야. 얘네들은 시장을 강조하고요. 얘네들은 뭘 강조하죠? 정경유착, 특허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부를 축적했던 계층들이죠. 자, 산업자본가의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노동자 간의 생산관계를 만들었다. 자, 그래서 산업자본가가 자본을 소유한 산업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을 받는 노동자 간의 생산관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산업자본가는 경제적 기반을 하여 지배계급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앞에 좀 언급했던 내용도 있죠. 인구 증가 관련된 내용을 좀 해볼게요. 여기는 사양사 개론에 없고 사양사 강의에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왜 이걸 얘기해야 되냐면, 이게 2002년도 공사기출 예문에 나왔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종전의 정근대 시대 때는 멘델스 세계관이 이제 적용됐어요. 이 멘델스 세계관이 이제 이거거든요. 정근대 시대 때 인구 변화. 요거는 이제 중세 시대 때 그 인구 변화 있죠. 예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요거 있죠. 이렇게 곡선.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자, 요게 이제 보면 일단은 정근대 시대 때는 인구가 증가하고 생산력이 증가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가 확대되면 여기까지 오르죠. 그렇지만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 그러니까 노동력하고 이제 뭐냐면 자본을 많이 투자했지만 근본적인 어떤 생산 기술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산 체감의 어떤 법칙이 적용해서 피크가 있어. 여기까지 올라가면 여기 이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초반까지 유럽의 중세에 요 시기에 올라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오히려 조금씩 이제 인구가 감소하고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래서 생산력이 하락되고, 그러면 영양 상태가 하락되고, 인구가 하락되고, 토지가 점점 축소돼요. 그때 이제 영양 상태가 하락하고 이제 상황에서 또 패스트 같은 전염병이 들면 인구 하락이 막 가속화되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인구가 다 죽고 나서, 많은 인구가 죽으면 다시 이제 뭐냐면 요 패턴이 똑같이 올라가는 거야. 그래 있다가 또 뭐냐면 이렇게 내려가고. 그런 것들이 정근대 시대 때 인구 증가를 정체시키는 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근대 시대 때는 이런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게 이게 천천히 올랐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멘델슨의 어떤 세계관이라고 해요. 멘델 세계. 그러니까 멘델슨이 이제 그 뭐냐면 글 쓸 때 그 말을 했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인구론에 들어가는 세계관이 여기 멘델스 세계관이요. 이런 것들이 정근대 시대 때 그대로 적용된 거야. 근데 이런 인구 증가를 갑자기 이제
뭐냐면 일직선 올라가는 계기가 되는데 급속하게 증가하는 게 이게 산업혁명이에요. 산업혁명의 결과 이런 수학체계화 법칙이 적용이 안 되기 시작하죠. 이때는 이제 뭐냐면 자본과 그다음 노동력 외에도 근본적 기술 발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급격한 기술 발전을 통해 농업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또 많은 인구, 도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인구가 아주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돼요. 이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이런 맨델스 세계관이 적용됐고 산업혁명 이후에는 이렇게 맨델스 세계관이 깨지면서 농업 생산이 올라가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요 관련된 내용이 서양사 강의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 볼게요. 요거 한번 읽어 보고 그다음에 서양사 강의를 그다음에 읽어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공사 기출의 예문에 나왔던 건데 보면 약 200년 전 영국은 인구 증가와 생활 수준의 향상이 역비례 하는 맨델스적 세계관에서 벗어난 것들이 동시에 진행되는 근대적 경제 성장의 세계로 접어들었다. 그래서 1700년 500만이었던 인구가 1세기 후반에 1000만 명을 증가했으며 국민 총생산이 1760년에서 1830년 사이에 연평균 2% 증가율을 보였다. 자, 이건 생활 수준의 상당한 향상을 말해줌으로써 이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보다 농업, 에너지, 수송 및 공업 생산 기술의 일정한 획기적인 발전, 산업혁명이었다. 자, 이로 인해서 영국은 그 세계 공장이라 불리게 되었다. 한편 산업혁명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했다. 먼저 산업혁명으로 인구 이동과 산업 자본가의 대비로 선거제도에 많은 모순이 생겼다. 분우자와 이제 미성년자의 취업도 문제가 되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볼게요. 자, 맨델스 세계관을 지배했던 것이 이제 수학체계의 법칙이거든요. 이게 서양사 강의했어요. 예. 그러니까 산업혁명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서양사 강의가 더 자세해요. 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 내용을 한번 시간이 있을 때 서양사 강의 관련된 내용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산업혁명 관련된 내용을요. 그래서 그 서양사 강의에 보면 그 당시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나 미국의 이제 각국의 산업 발달 관련된 내용을 그 서강자보다 더 자세하게 기술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더 좀 깊이 있는 지식을 원하시는 분은 그걸 읽으시면 되는데 임용 나오는 거 보니까 요즘에 그렇게 높은 지식을 요구하진 않은 것 같고 하여튼 자, 그러면 읽어 보겠습니다. 자, 수학 체계의 법칙 때문에 인구와 생활 수준 사이에 역관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인구가 지속적인 증가하기 어렵다. 자, 인구가 증가해서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약화되어 사망률 증가하고 출산 능력이 떨어지면서 출산율 감소돼 인구 증가가 결국 중단되고 인구가 감소되기 시작했다. 이거는 이제 13세기 후반부터 해서 14세기 초반까지의 그런 14세기 위기의 맹화 그 시기 있죠. 요 시기를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구 감소 과정에서 생활 수준이 향상되므로 사망률이 감소되고 출산율이 증가했다. 자, 이는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며 인구가 충분히 낮은 수준으로 줄어들며 인구가 다시 증가되기 시작했다. 요 곡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처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 못하고 이용 가능한 토지 면적에 따라 결정되는 적정 수준의 중심으로 증가와 감소 사이클 형성을 반복되는 인구 순환이 난다. 이런 인구 순환이 있었다는 거. 자, 이러한 현상이 존재하는 것은 영국 경제학자 맨델스가 인구론에 출간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인구 순환이 지배하는 경제를 맨선스적 세계, 맨덜스적 세계라고 이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맨델슨의 세계에 관련된 내용을 봤다는 거 네, 한번 읽어봤고요. 이 맨델슨하고 그냥 고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이제 석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산업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유럽 근대사의 확립의 주요 계기가 되었다. 이제 유럽은 계속된 기계 발명과 기술의 혁신으로 종전의 농업적인 사회를 탈피하여 산업사회로 발전했으며 어,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과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해졌다.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산업혁명의 의의죠. 의미. 자,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의 결과들을 쭉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 5가지인가 6가지인가 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산업혁명은 우선 무엇보다 먼저 생산수단과 생산 조직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이제 즉 기계의 사용이 있고 다수의 노동자들을 한 곳에 집중시켜 감독과 일정한 기율 하에 그런 협동적인 생산 직업 작업에 종사하게 되는 공장 제도를 출현시켰고 이를 말미암아 자본주의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물론 이 공장 제도가 일시에 낡은 생산 양식 간의 공업적 수공을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계의 이제 발명과 그 기술의 혁신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공장 제도는 간의 수공업적 수공을 압도하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공장 제도는 모든 공업 부분을 확산되고 새로운 부분을 창출시켰다. 새로운 기계와 기술은 또 다른 새로운 발명과 기술 혁신을 불러일으켰고 서로 연관을 맺으면서 발전을 거듭했다. 그래서 이제 이 간의 공업적 수공업을 이제 선대계 시스템이라고 하죠. 그래서 선대제 시스템을 완전히 없애지 못하긴 했지만 나름대로 이 공장제 그 제도가 들어왔다. 이때 공장제는 이제 기계제 공장제예요. 그 매뉴패치하고는 좀 약간 다르죠. 매뉴패치는 공장이 하는데 수공업 직기를 집어넣는 거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특징을 좀 볼게요. 자,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은 생산의 비약적 증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을 그것도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하고 교통기관의 발달은 이를 전 세계에 확산시키게 됐다. 자, 이러한 물질 면에서 발전은 경제, 사회, 정치 그리고 문화 면에서 광범위하게 복잡한 변화를 야기시키고 그것은 다시 기술의 혁신을 촉구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사실 산업혁명 진행과 이에 따른 공업의 발달은 국민소득과 그 국민 생산에서 공업의 몫을 크게 증가시켰고 농업 인구와 노동력을 공업에 흡수하게 됐다. 이른바 공업화는 더 광범위하고 복잡한 변화의 근대화의 핵심이었다. 자, 근대화는 유럽의 경우 근대 초부터 시작되었으나 산업혁명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화가 이루어지죠. 도시화가. 그래서 새로운 공업지대에는 새로운 도시들이 출현했고 농촌 인구 흡수에서 도시화 형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제 공업화 이전 단계에 비해서 사망률이 급격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농업 생산이 증가되고 의학 기술 같은 게 발달되면서 사망률이 급격히 감소되고요. 그 앞에서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것처럼 산업혁명 이후에 전 세계 인구가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예. 그다음에 관료제는 보다 능률적이고 중앙 집권화된 경향을 보였다. 한편 새로 세워지고 발달되는 기술과 공업의 인적 수요를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교육제도를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그 공교육 제도를 이제 만들기 시작하죠. 특히 이제 초등학교는 가르칠 수 있도록 기술학교나 그것은 이제 초창기 때는 학생 아이들을 주로 이제 노동력을 이용했죠. 근데 이게 산업형 초창기 때고요. 근데 산업이 점점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제 단순 방법 가지고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노동자들도 적어도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어느 부분의 기술 교육은 필요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그 노동 현장에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제 학교를 세워 갖고 그들에게 기초 교육을 시키고 기술 교육을 시키는 게 훨씬 더 낫다고 판단을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아이들 직장에서 아이들 공장에 보내는 것보다는 학교로 보내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해요. 거기에 이제 국가가 돈을 대주고 자본가들도 보니까 그 교육이 필요한 걸 느끼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 시스템 같은 것도 정비하게 되는 거고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이러한 일련의 변화와 더불어 산업혁명 오늘날 산업사회가 안고 있는 거의 모든 문제를 제기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계층 문제, 계급 간의 갈등, 대립 문제 뭐 등등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먼저 이 계급 간의 대립 문제예요. 공장제도 출현과 더불어 오늘날 산업사회 중추를 구성하는 자본가 계급과 임금 노동자 계급을 시키게 되었다. 새로운 공장주, 그 관리인, 은행가 등 모든 종류의 기업가들은 기존의 자본가와 합세어 근대적 산업 부유주의가 형성되었고요. 경제와 사회만이 아니라 정치까지 궁극적으로 좌우하는 계층이 형성됐다. 자, 이에 대해서 공장 노동자 수는 공업의 발달에 비하여 날로 증가했고 몰락하는 수공업자를 그 진영에 흡수하여 점차 뚜렷한 계급의식을 갖게 됨으로써 근대적 프롤레타, 즉 임금 노동자 계급들이 형성됐다. 그는 나름 그들은 나름대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을 꾀하고
이를 위해서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의 권리 그리고 나아가 정치 권력의 참여를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확산된 것이 뭐냐면 사회주의가 확산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이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사회주의가 확산되는 거는 국룰이에요. 어느 나라 공통적이야. 예. 그래서 이런 노동 문제를 해결해서 사회주의나 노동조합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요게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앞에서 인제 그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 계층이 있다고 했죠. 양자 간의 어떤 대립이나 이런 갈등이 있었고 있는데 이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 중간 사이에 새로운 계층이 등장해요. 이걸 하이트 칼라 계층이라고 하죠. 이 하이트 계층. 그래서 인제 포르테프루지아 이렇게 인제 또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거 문제 볼게요. 자, 각종 서비스 종사자나 그다음에 그 법인 전문적인 직업인이 증가했고 공급생활자, 관리, 기술자 등의 수도 증가했다. 그리하여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사이에 다양한 중상층 이른바 화이트 칼라라는 불리는 중상 하층이 형성됐고 이들은 날이 갈수록 양쪽의 질적으로 두터워졌다. 예. 자, 그리고 산업혁명 이전에 포티프루주아 즉 소상공주와 수공업자 중심으로 소시민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산업혁명 초기에 산업자본가의 출신 성분을 보면 확고한 기반을 갖춘 상위 출신이 많았으나 이렇다 할 재산을 갖지 못한 자도 적지 않았으며 남달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수공업자나 수영공 출신이 있었다. 그래서 중간층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 귀족이 지배했던 정통적 사회에서 소외됐던 인종이나 종교 집단 출신에게도 산업혁명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줬다. 예.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국의 케이크 구두와 스코틀랜드 그리고 카톨릭 구두 국가인 프랑스의 금융을 지배했던 개신교와 유대인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유대인들이 이제 금융 자본으로 상당히 부를 많이 축적했고 로스차일드 같은 가문들이 이제 그때 등장을 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그다음에 보면 다음 장 두 번째, 세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산업혁명 초기에 산업의 수용들을 세계가 가혹한 것이긴 했으나 그 당시 이제 공장 노동자들의 비참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임금은 적은데 노동 시간이 길고 많은 그 미성년자 분녀자들 고용되고 있었다. 자, 미성년자 분녀자의 고용은 농촌 출신의 가정의 가족 단위 일하겠다는 요청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서 아이나 마누라가 가장인 아버지의 조숙교구로 일하는 경우 일이 고되고 노동 시간이 길더라도 견딜 수가 있을 만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기술 변화로 미성년자 분녀자가 가장이 거듭떠나 십장이나 공장 그 감독관의 지위를 맡기자 사태가 달라지고 이들의 노동은 가혹하고 잔인한 것이 되어 비판을 받게 되었다. 공장에서는 노동 환경 또한 열악하고 비이상적이었으며 위험 부담이 컸다.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닥쳐오는 경제 위기와 불경기는 대량 실업을 초래했고 저임금이나 호구지책을 단순히 빼앗겼다. 그러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들은 주거 환경이 극히 불량했고 그다음에 이제 대부분 도시 빈민군들은 집단적으로 거주했다. 빈민굴에 집단적으로 거주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여러 가지 노동 문제나 사회 문제를 낳게 되고 주택 문제 같은 걸 낳게 되고 사회주의 사상 확산은 또 배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산업혁명의 결과를 볼게요. 산업혁명이 이제 어떠냐, 좋냐, 나쁘냐 가지고는 문제가 안 나오겠죠. 여기에서 이제 팩트 위주로만 좀 볼게요. 자, 그 당시에 이제 비참한 현장을 보고 많은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비난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썼는데, 자, 여기 중에 보면 이제 너다이트 운동이 있어요. 이 너다이트라는 걸 불리는 이제 일부 수공업자들의 실업의 원천이라고 하여 1812년 이후에 영국 북부의 전공작을 습격해서 새로운 기기를 파괴하는 행동을 취했다. 그래서 수공업자들이 이제 자신의 어떤 일자리를 많이 뺏기니까 이게 이제 이 공장의 기계 때문이다. 기계 파괴 운동을 펼쳤어. 이게 너다이트 운동인데 이게 교과서에 있거든요.
잠깐 볼게요. 그 뒤에도 있긴 있어요. 서계 사회사 개론의 그 뒤에도 있는데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산업혁명 초기에 노동자들의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노동에 시달렸다. 그래서 공장주들은 임금이 성인 남성보다 적었던 여성과 아동을 고용했다. 게다가 인구가 급증하고 사람들이 도시에 몰려들자 여러 가지 도시 문제가 나타났고요. 도시 인구를 수용할 주택이 부족하고 노동자들 거주지는 위생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전염병이 유행했다. 자,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기는 노동자들은 기계 파괴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때 이 기계 파괴 운동은 주로 이제 노동자들이 조직적인 것보다는 좀 울컥하는 마음에 그 했던 거예요. 예. 조직적인 운동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이런 기계 파괴 운동에서 벗어나서 점차 노동조합을 결성하면서 자본가들의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사회주의 사상 같은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이제 확산됐죠. 그래서 여기 기계 파괴 운동, 너다이트 운동을 보면 일부 노동자들이 기계에게 일자리를 빼앗겨 자신의 삶에 비참하다고 여겨지고 버린 기계 파괴 운동을 벌였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산업혁명 시기 노동자 삶이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고요. 예. 그다음에 좀 넘어갈게요. 그다음 1844 년에 프리드리히 엥겔스, 예, 이 사람은 이름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죠. 마르크스의 친구고, 마르크스가 이제 연구를 이제 뭐냐면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엥겔스 때문이에요. 이 엥겔스는 좀 사업가 출신이거든요. 돈도 많고. 자, 하여튼 영국 국부의 노동자 연구에서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라는 저서를 출판해서 자본가의 착취를 맹렬히 비난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냥 쭉 넘어가서, 자, 그 당시에 미성년자 노동이 많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규제하는 법을 이제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833 년에 공장법을 이제 만들었죠. 이 공장법은 뒤에도 설명했죠. 이 공장법이 요때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여러 번 만들어져. 하여튼 자, 공장법은 하루 노동 시간을 8시간을 제한하고 9세 이상의 고용을 금지하는 동시에 그 공장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학교를 설립해 취약시키를 규정했다.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법률 제정 후 미성년자의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가족 단위 노동이라는 형태가 취업이 깨졌다. 그게 공장법 영향인데 이때는 이제 산업 점점 이제 뭐냐면 산업혁명이 점점 고도화되면서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미성년자들이 이제 뭐냐면 어 공장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학교도 갔죠.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배우게 한 거죠. 예. 그다음에 1842 년에 강상법은 부녀자와 그다음에 여기 10세 미만 아동의 지하 작업을 금지시켰다. 어 그래서 이 강상법을 이렇게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강산에 이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일을 했어요. 일단 저임금으로 부려먹기 쉽고 남성 노동자보다는 이제 뭐냐 성인 노동자보다는 좀 고분고분하거든, 성향상. 근데 이 문제 외에 이런 또 작업 효율도 있었어요. 왜냐면 점점 땅을 많이 파다 보면 막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막장 굴이 되게 좁잖아. 그러니까 성인 남자들이 들어가는 보다는 몸집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녀자들이나 어린이들이 들어가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 애들을 많이 고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는 아동의 지하 작업이나 부녀자의 지하 작업을 금지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공장법이나 그다음에 이제 강상법 같은 거는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자유주의, 사회적 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았어요. 예. 요런 것들. 요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예. 자, 그래서 근데 그 뒤에 내용은 이제 각자 보세요.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12 장으로 넘어가죠. 12 장.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볼게요. 자, 프랑스 대혁명 이후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학살이 됐죠. 프랑스 대혁명이나 이 나폴레옹의 정복 전쟁이죠. 이걸 통해서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학살이 됐어.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영향으로 7월 혁명이라든지 뭐 2월 혁명이라든지 독일 통일이라든지 그다음 이탈리아 통일이라든지 등등이 인제 일어났는데 요거 하나하나가 또 예전에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인제 요거를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인제 자유주의 개혁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19세기 사상적 경향을 먼저 살펴본 다음에 그 비내의 부분을 이제 보겠습니다. 예. 자, 잠깐 심화 규제 내용을 좀 보면 자, 여기 보면 19세기 초에는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있었죠. 예, 자유주의와 민족주의인데 이게 그 당시에는 결합돼 있었어요. 예, 주로 엘리트 계층들이 이제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이제 믿었고, 그래서 자유주의 개혁에서 영국의 자유주의 여러 일련의 개혁이 있었고, 이탈리아 마치니의 통일운동, 러시아의 뭐 데카프리스트난 이런 것들이 있었고, 민족주의라는 것은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제 나중에 그리스나 남미가 독립이 되죠. 자,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확산이 되니까 그거에 대응해 갖고 빈체제가 결성이 됐어요. 아니, 그 빈체제가 결성된 게 아니라 이 당시 나폴레옹이 이제 진압하고 나서 이 빈체제를 결성해서 자유의 민족주의 경향을 막으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빈체제는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19세기 중반에 등장해서 이제 그 민족주의가 이제 확산되는데 요때 민족주의는 그 앞에 있는 이제 민족주의 성향이 달랐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하거든요. 요 앞에는 이제 부흥적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자, 이 민족주의는 어떤 특징이 갖고 있냐면 그 자유주의와 결별되면서 예전에 엘리트들만 믿었잖아요, 민족주의는. 그런데 대중화되기 시작해. 그러니까 독일 통일이나 이탈리아 통일도 이런 민족주의, 대중화된 민족주의를 정치가들이 이용을 했기 때문인 거죠. 자, 이걸 국가주의, 침략적 민족주의라고 이제 하는데, 좀 앞에 있었던 민족주의와 뭐냐면 좀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민족주의 변화가 계기됐던 사건이 2월 혁명이야. 2월 혁명. 2월 혁명 이후로 계기돼서 여기는 부흥적 민족주의, 여기는 침략적 민족주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때 이제 또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19세기 중후반으로 넘어가면서. 그리고 제국주의가 확산되고 사회주의 이런 것도 있고요. 19세기 후반에 들어가면 사회주의가 확산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러시아 혁명에 영향을 줘. 이건 뒤에 이제 20세기 때 내용이지만, 자, 20세기 때는 이제 전체주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뭐 19세기 사상 관련된 내용이 한번 문제가 나왔어요. 뭐 아주 오래된 예전 기출문제. 그래서 이런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비내의를 넘어가죠. 비내의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이 마지막 인증번호는 99번이에요. 네, 마지막 인증번호 99번입니다. 예. 자, 나폴레옹 몰락과 더불어 프랑스 혁명 이래 사반세기에 거쳐서 유럽의 동남과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리하여 이제 그 그러니까 나폴레옹 몰락과 더불어 프랑스 혁명 이래 사반세기에 거쳐서 유럽의 동남과 전쟁이 종식하였다. 그리하 각국 대표들은 오스트리아 수도인 빈에 모여 유럽의 질서를 뭐냐면 질서 회복과 재편성을 논의하였다. 자, 프랑스에 대해서 동맹국들은 처음에는 그 혁명군자 나폴레옹에게 기만된 프랑스 국내 해방자로 임하여 간대했으나, 나폴레옹이 이 비내이 때 나폴레옹이 엘베를 탈출했죠. 자, 나폴레옹이 엘베 탈출해서 프랑스 국민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면서 파리에 들어가는 거 보고 국경선 혁명전을 환원하고 예술품 반원 및 7억 프랑의 배상금, 그리고 5년간의 동맹군 주둔비를 부과했다. 그러나 동맹군은 끝끝내 프랑스를 적대적인 패전국으로 보지 않았고, 프랑스는 다시 침략을 강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만 중심을 뒀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볼 때 나중에 1차 세계 끝나고 베르사유 조약 때 독일을 두들겨 팼잖아요. 그거 볼 때 이 비내에는 좀 약간 상호 협조적인 관계가 좀 형성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비내에는 전례 없이 호화로운 국제회의장이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게 지금 보면 비내의 모습이죠.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대개는 그 회의보다는 연행을 많이 했어. 연행을.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그때 이제 비내에서 개최했죠. 연행을 많이 한 그런 회의가 이제 비내인데, 자, 보면 비내는 전략은 호환원 국제회의였다. 러시아의 오스트리아 황제, 그 다음에 프로이센 왕, 각국 군주와 오스트리아 제상 메테르를 비롯해서 영국의 카슬린, 프랑스의 텔레이당 등 각국의 쟁쟁한 대표들이 참석했고, 매일같이 연회와 무도회를 열리는 가운데
협의는 마쿠에서 진행되었다. 예. 자, 그래도 요게 좀 눈여겨볼 사람이 오스트리아 제사장이 메테른이에요. 이게 오타죠. 예, 오타. 자, 메테른은 앞에서 얘기했처럼 3대 그 외교관이 있다고 했죠. 예. 리슈엘리가 있고, 리슈엘은 베스턴펠렌 조약을 통해서 국제 질서를 한번 번화시켜 놨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메테른이가 있어. 이 사람이 빈 체제를 만들었고, 그리고 뒤에 있지만 이제 비스마르크가 또 나오죠. 비스마르크 체제를 만들잖아요. 이게 외교적 수단이 상당히 뛰어났던 인물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재상이죠? 오스트리아 재상이야. 이 오스트리아 입장 볼 때는 민족주의가 확산되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 왜냐하면 민족주의가 확산되면 어떻게 됐어요? 오스트리아 자체가 그 당시에 다민족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족주의 확산되면 오스트리아 내에서 이제 서로 떨어져 나가겠다는 이제 뭐냐면 난리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민족주의 자유주의를 막으려고 했던 거였고, 당연히 오스트리아인 메트르니가 그 역할을 철저히 수행하려고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럽의 질서 회복과 재편성을 위한 비내를 지배한 정신은 두 가지였는데, 하나가 뭐냐면 신성한 정통성의 원리예요. 자, 그것은 혁명 전의 상태를 정통적으로 보고 그 상태로 돌아가자는 거야. 그 원리에 입각해서 이제 프랑스, 에스파냐, 나폴레옹 혁명 전에 부르본 왕室복귀됐고요. 포르투갈도 옛 왕실로 돌아왔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국경선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또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예전에 돌아갈 수 없는 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국경이나 영토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완벽하게 완전하게 혁명 전에 돌아갈 수 없었다. 특히 이제 폴란드에 대한 러시아 요구와 소위센의 어떤 작전에 대한 요구가 과도하게 회의할 때 정동 상태에 작전의 요구가 과대하여 회의는 한때 정동 상태에 빠졌으나 이에 대한 타협이 성립되자 기타 영토 문제 보상의 원칙에 따라 비교적 우호적인 관계를 해결했다. 자, 보상의 원칙은 뭐냐면 어느 쪽이 양보를 하면 다른 쪽이 다른 데서 메꿔주는 거야. 양보해서. 그래서 있고, 그다음 나폴레옹이 어떤 타도에 공헌한 것도 감안하겠죠. 이런 것들이 보상의 원칙이야. 예. 그래서 나폴레옹이 타도에 얼마나 공헌했느냐. 그리고 서로 간의 타협을 통해서 어느 쪽에서 다른 쪽에 손해 보면 다른 쪽에 또 메꿔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것이 보상 원칙이다. 그래서 이런 정통 원리와 정통성의 원리와 그다음에 이 보상 원칙이 그 당시 비내를 지배했던 어떤 그 원칙이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보면 그 결정 내용을 보죠. 자, 중요한 결정선 다음과 같다. 그죠? 자, 러시아는 폴란드의 상당 부분 얻어내고 폴란드 왕국을 세우고, 그 당시 이제 나폴레옹이 폴란드 일부를 떼가지고 바르샤바 대공국이라는 계대 왕국을 만들어 놓고 자기 동생을 앉혀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이제 다시 뺏어가지고 다시 폴란드 왕국을 세우고 러시아 황제가 그 왕을 겸하게 했다. 그다음에 소위세는 나폴레옹을 지지했던 작센의 북부와 나일 지방을 얻게 되고요. 그다음 독일은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39개국으로 구성된 독일 연방이 되었다. 이 독일 연방 좀 기억해 두세요. 이거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비인회 때 만들어진 독일 연방인데 요게 인제 예전에 프랑크푸르트 그 헌법 초안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나왔어요. 네. 그래서 대독일주의, 오스트리아 중심 대독일주의를 내세웠던 이 오스트리아가 그때 이 독일 연방을 기준으로 하자. 그러니까 독일어권과 비독일권 다 포함해서 독일 연방을 만들자는 거야. 근데 이 독일 연방 자체가 또 나름대로 그 독일통을 기여한 점도 있어. 왜냐면 종전에 인제 나일 독일 만들 때 여러 수백 개의 연방 국가들 수십 개로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또 한 번 독일 연방이 만들어지면서 39개로 또 추려졌거든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지만 나름대로 독일 통일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것도 있어요. 예. 자, 그다음에 네덜란드는 오스트리아정 벨기에를 얻어 네덜란드 왕국이 되고요. 원래 공화국이었죠. 그래서 스웨덴은 덴마크로부터 노르웨이를 얻었으며 스위스는 연쇄 중립군이 되었다. 이렇게죠. 자, 여기 눈여겨볼 게 이제 이거죠. 이 네덜란드가 이제 벨기에를 얻었던 이유가 뭐냐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함이야.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를 견제하려면 네덜란드 몸집을 좀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스트리아 벨기에를 얻어서 네덜란드가 됐는데 왕국이 공화국이 아니라 이제 이때 공화국이 아니라 왕국이 됐죠. 예. 근데 이 벨기에는 뒤에 있지만 3월 혁명 아니 3월 혁명이다. 그 7월 혁명 이후부터
영향을 받았고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 오스트리아는 벨기에를 포기하는 대신에 뭔가 이제 보상주의 원칙에서 다른 것을 얻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탈리아의 롬바디아를 회복하고 베네치아를 얻었다. 그 결과 이탈리아는 외국 세력을 지배하는 정치적 분열 상태로 되돌아갔다. 그래서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이제 오스트리아를 쳐부셔야 할 이유가 뭐냐면, 오스트리아가 이 롬바디아나 베네치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나중에 얘기하고요. 자, 영국은 지중해 지역에 그 요즘 몰타성과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케이프 식민지와 세인을 얻었다. 눈여겨볼 게 뭐냐면 네덜란드 식민지, 케이프 식민지죠. 예. 여기에서 이제 이걸 얻고 나서 있는데, 이때 이제 거기에 네덜란드인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이들은 이제 예전부터 살고 있었던 거기에 태어났던 이제 네덜란드인데, 이들을 뭐라고 하면 보온이라고 하죠. 보온. 이들이 이제 그 케이프 식민지가 되면서 이제 영국에 들어오잖아요. 영국의 이주민들이 들어오고. 근데 영국 그 당시에 노예제 폐지를 막 강력히 주장할 때요. 근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노예제 폐지를 하려고 하니까 이 보호인들이 불만을 가진 거예요. 보호인들은 신교도임에도 불구하고 흑인 노예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 네. 흑인 노예들을 이제 보살펴 주는 게 자기의 임무라는 개 같은 논리를 대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영국인들이 케이프 식민지 노예제를 폐지하려니까 이 보호인들 중에 일부가 많이, 상당수 보호인들이 케이프 식민지 벗어나서 다른 데 가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세웠죠. 그래서 트랜스발 자유국이나 뭐 이런 오렌지 자유국이나 이런 것들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이런 그 나라들과 뒤에 이제 다이아몬드가 발견되면서 그 지역에 싸우면서 영국과의 싸움이 보호 전쟁이죠. 예. 자, 하여튼 각국 간에 이제 이상과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얼마 안 가서 그 당시 러시아 황제 알렉산더 1세의 제청으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신성 동맹이 대부분 국가의 찬성어서 결성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성 동맹은 이제 서강자에서 상당히 여기 강조되더라고요. 보통 신성 동맹은 상징적인 의미밖에 없고, 보통 우리가 알기로 사국 동맹 같은 것도 이제 훨씬 더 실질적인 기능을 이제 했다고 했는데, 서강자에서는 신성 동맹을 되게 강조해. 그래서 신성 동맹은 1815년에 러시아 황제였던 알렉산더 1세하고 오스트리아 황제였던 프란츠 요제프 1세, 프로이센 왕이었던 프레드리 비에름 3세가 체결한 동맹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 국제 정치의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라는 것이 동맹의 골자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유럽 국가들만 가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의외로 오스만 투르크도 거기에 가입됐고요. 오스만 투르크 술탄도 가입됐고, 그다음에 로마 교황도 거기 가입을 했었어. 예. 근데 이제 특이하게 이 신성 동맹은 이상 영국은 가입을 안 했어요. 영국이 가입이 안 됐어. 그래서 영국을 제외하고 모든 유럽의 군주들이 이 동맹에 가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성 동맹 관련된 내용은 서강제 유입 때 좀 더 보기도 하죠. 자, 하여튼 이렇게 했고, 이 동맹은 러시아 황제의 이제 신비주의 소산으로 실제적으로 무의미한 것이었고, 영국은 이에 참가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에 보다 더 실질적인 동맹이 결성되는데, 오스트리아, 영국, 러시아, 포일센 사이에 체결된 것인데, 이걸 사국 동맹이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나중에 프랑스까지 나중에 추가돼서 오국 동맹이라고 하잖아요. 자, 하여튼 이 사국 동맹은 비인의 결과 이제 뭐냐면 유지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었던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비인치를 유지하기 위해 실제 국제기구 구실을 했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그다음에 비네이와 이제 그거 얼마 동안 유럽의 국제기구를 주도한 정치가는 오스트리아의 이제 뭐냐면 메테르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보수주의자로서 그가 내세웠던 정통주의는 단순히 국왕주의 복귀나 영토 문제 해결의 원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질서 회복과 유지, 즉 프랑스 혁명의 삭탄 자유주의 민족주의를 억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억압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까 오스트리아는 다민족 국가였다. 이때 민족주의가 상당히 취약하죠. 다민족 국가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19세기 때를 통해서 유럽 전체가 심말려 들어간 전쟁이 없었던 사실도 사국 동맹을 중심한 빈 체제가 어느 정도 국제 조약보다 훨씬 유럽의 협조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하는 것은 역사의 외형상 보면 잘못된 것이다. 자, 그 당시에 왜 이제 뭐냐면 없었냐? 그 당시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 이게 국내 문제 때문에 그 당시 이제 한동안 전쟁이 없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은 여긴 안 나왔네. 예. 여기 있네요, 뒤에. 일단 사국 동맹 자체가 불화가 생겼고 혁명이 유럽 대륙에 휩쓸게 되었다는 거. 예. 그리고 인제 이런 것들. 그리고 역사 발전을 저지하고 시계 반응을 거꾸로 돌렸던 보수적이고 복구적인 빈체제의 도전이었으며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주된 이유도 각국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그리고 산업혁명이 진행이 제기된 도전 등 국내 문제 해결 분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동안 빈체제가 발생한 후에 거의 유럽 전쟁 19 세기 때 유럽 전체에 전쟁이 없었던 이유가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국 동맹의 불화, 특히 영국이 약간 딴짓을 많이 걸어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인제 보수적이고 반동적이었다, 이 자체가. 예. 그래서 복구적인 어떤 빈체제에 대한 도전. 그다음 그래서 이제 보수적이고 복구적인 빈체제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 대규모 전쟁이 없었던 주된 이유는 또 각국의 내부 사정 때문에 이제 그렇다. 이렇게 인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있는데 또 나름대로 긍정적인 견해도 있어요. 여기는 유럽 체제의 협조가 설립됐다고 이렇게 하는데 좀 추가하면 긍정적인 것은 유럽 협조 체제 성립.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어 19 세기 전체에 이제 전쟁이 없었다는 거. 네. 그다음에 요게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패전국 프랑스에 대한 간대 처분. 프랑스에 대한 간대 처분이 있었죠.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한번 이 빈체제 관련된 서양사 개론 관련된 내용을 읽어 봤고요. 또 여기에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읽어 볼게요.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서강자 361 페이지 펴 보세요. 서강자 361 페이지. 아, 여기가 아닌데. 자, 여기 좀 보죠. 자, 빈체제와 보수주의 그리고 구체제 복원 시도를 볼게요. 자, 나폴레옹 체제의 몰락을 공포한 1814년 9월 비네이와 1815년 9월 신성동맹의 결성은 새로운 세계의 출발점이었다. 자, 오스트리아 외무장관이었던 메테르니를 비롯한 신성동맹의 지도자들은 현상 유지와 정통주의의 논리에 따라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다. 자, 여러 국가에서 왕정이 복원되었고 보수주의자들이 제기하면서 정치적 혁명에 통해 태동했던 유럽의 신체제는 크게 흔들리게 됐다. 패전국인 프랑스는 다른 모든 유럽 국가들의 내정에 개입할 권리를 확보한 신성동맹에게 릴, 메츠, 스트라스부르 등 주요 도시를 포함한 일부 영토와 수십만 명의 주민을 넘겨주고 배상금을 지불했으며 몇 년 동안 신성동맹 군사적 감시 아래 놓이게 되었다. 자, 신성동맹 보수주의자들은 계몽사상과 프랑스 혁명의 흐름을 차단하고 체제 안정을 깼다. 그러니까 1790년대 버크는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에서 잘 드러냈듯이 보수주의자들은 정통과 역사를 이성과 자유보다 우선시하고 과거로부터의 정책의 기조를 구하려고 했다. 또한 그들은 지속적인 개혁이나 명분 아래 변화 자체를 우상화하는 경향을 허무하고 새로운 것을 통해서 기분 전환과 자고를 추구하는 대중의 욕구에 대한 반발했다. 그래서 버크와 보날드는 무모하게 현재를 변화시키는 혁명의 정신을 경계하고 자연법 이론이나 개인주의나 공리주의에 반대하는 종교를 제도권 종교를 국가와 사회 초석을 여겼다. 자, 여기에서 이제 보수주의 견해를 적어 놨는데 이 버크 이론은 좀 파악을 해 두세요. 네. 이 버크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보날드는 권력론에서 절대 주권을 가진 신이 고유한 권위를 지니는 가족, 교회, 정부의 권한을 공정하게 위임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른 프랑스 혁명 정부는 가족과 교회의 정통을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모든 권한을 독점했다고 비난했다. 이렇게 했죠. 자, 이런 분위기 속에 정치적 억압에 미흡한 개혁이 뒤를 이었다. 이하여 이제 1819년,
1910년, 20년에 권위주의적 억압은 유럽 전반적인 추세에 자리 잡고 영국에서조차 피터 학사에 발생했다. 요 피터 학사는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달라고 막 요구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김학 경찰을 동원해서 막 짓밟고 학살을 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영국이 그 나폴레옹 격파한 워털 전투 있잖아요. 워털 전투를 빗대 가지고 비아냥 걸려서 이제 피터 전투라고 했어요. 피터 학살이라고 했어. 이걸. 자, 얼마간의 개혁과 공식적인 억압의 결합은 장기적으로 보수주의를 바라는 정치적 안정을 보증하는 최상의 실행 방식으로 여겨졌다. 자, 메테르는 호이센과 러시아의 지도자가 더불어 1822년 11월에 실레지언에서 투어파워 회의를 거쳐서 투어파워 이거 외워두셔야겠죠? 회의에서 에스파냐 자유주의 봉기와 나폴레옹 반란의 개입을 결정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어떤 국가가 위협을 처했을 때 동맹국 또는 평화적으로는 무력이든 약속을 어긴 국가의 위대한 동맹의 품을 돌려주자 결정했다. 자, 요때 동맹은 뭘까요? 요때 동맹은 요거는 그 사국 동맹일 수도 있고 신성 동맹일 수 있는데 요게 문맥을 볼 때는 신성 동맹이야. 이 신성 동맹. 그래서 이 트루파오 회의에서는 요때 이제 신성 동맹에서 막 나가려는 그런 얘들을 강제로도 뭐냐면 집어넣어 가지고 들어오게 해야 된다. 계속 신성 동맹에서 유지하게 신성 동맹 안에서 계속 그 자신의 자리를 유지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트루파오 회의인데 요 신성 동맹 관련된 결정이다. 요거 기억을 해 두시고 사국 동맹이 아니라 신성 동맹. 아이고. 자, 그래서 신성 동맹 관련된 그 회의가 트루파오 회의다. 요 내용들 같이 기억을 해 주세요. 자, 그다음에 인제 이런 식으로 인제 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들어와서 살짝 개론을 볼게요. 자, 그에 대한 이제 빈체지에 대한 반항이 등장하죠. 요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할게요. 빈체에 대한 반항 관련된. 그래서 예전에 브루셀 샤프트 운동이 시험 문제 나왔죠. 요 부분이. 예. 자, 그래서 빈체지에 대한 반항 요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